제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시험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대학 입시 제도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대학의 의미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전에는 이제 1950년대 이후 이제 6, 70년대 한 90년대까지는 엘리트 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엘리트들만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고등교육이 중등교육을 마친 사람들 중에서 고등교육을 대학에서는 전공의 개념이 있으니까 대학에서 전공하는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는 엘리트들만 대학에 간다라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왜냐면은 엘리트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위 인텔리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대학에 간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점점 더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어떠한 사회의 엘리트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이제 모든 시민들에게도 고등교육이 점점 확대되어 나가게 되고 현재는 보편적인 고등교육의 시기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우리 모두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대학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고, 그리고 어떤 계층 간의 차이에 따른 대학 입학의 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될 정도로 그 계층 수준이 낮은 집단에게는 어떤 사회적 배려를 통해서 대학 교육에 대한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시대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 고등교육의 시기에는 그런 입학 단계의 선발이 강조가 덜 되는 것과 함께 어떤 대학에서의 전공뿐만 아니라 어떤 교양의 함양, 그리고 대학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에 대한 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실용적인 지식에 대한 요구가 좀 더 증가가 되고 대학 교육을 받음을 통해서 좀 더 어떤 교양을 함양을 하고 사회적으로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 그리고 사람들과 좀더 이런 갈등을 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대학 교육에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구의 추이를 보면 보편적 고등교육의 도래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3년도에는 이제 추계인데 이제 2023년에는 고교육 졸업자 수가 한 4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저출산의 기조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고교 졸업자 수가 이제 대학 입학 정원자보다는 훨씬 더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대학 입학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구조가 앞으로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교육이 대학이라는 이제 교육기관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학이 굉장히 좋은 애들을 뽑아가지고 졸업을 시키자라는 부분에서 학생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잘 가르치자라는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또 온라인 학습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도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릴 건데 이제 매년 학부교육 실태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대학 교육이 과연 교육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온라인 교육에서는 어떻게 또 대학들이 어떤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그 대학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재구조화는 또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다 뽑아야 돼요. 잘 뽑는 것뿐만 아니라 다 뽑아야 되는 모든 학생을 잘 뽑는 것보다 모든 학생들을 이제 끌어와서 그 학생들을 얼마만큼 잘 배출시키느냐, 잘 졸업시키느냐, 잘 가르치느냐에 대한 구조로 고등교육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나가서 할 수가 있는가, 역량 기반의 교육 과정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역량이란 말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뭘 할 수 있는가를 강조를 하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량 기반의 교육 과정이 강조가 되고, 그 핵심 역량으로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돼서 많이 나오는 키워드인 창의성, 융합 능력, 그리고 빅데이터와 같은 이러한 핵심 역량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고등교육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남아있다라는 점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등교육이 아무리 보편화되었다고 해도 대학교육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 직업을 선망하는 직업을 획득하고 소득을 높이고, 그리고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고등교육이 가지는 위치는 굉장히 아직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OECD 모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교육이 왜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단순한 모형인데요. O는 social origin, 그러니까 가정 배경을 의미를 합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가정의 어떠한 계층적인 수준을 의미를 하고, 이 education은 교육을 얼마만큼 잘 받았는가를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고등교육, 대학교육에 대해서 대학의 입학과 졸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 destination은 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한 어떤 결과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 일반화된 과정에서는 선행되는 것이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그리고 어떤 가정 배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O에서 D는 계층적인 수준이 그 자녀의 계층적인 수준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상속이나 그런 기업체를 물려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직접적인 재생산 과정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O와 E, D 요 과정을 통해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결국 대학 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계층 간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대학 입학이나 졸업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E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어떠한 재생산 과정을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 O에서 E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약화된다면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 교육적인 성취를 얼마만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는 어떤 사회 이동을 보여주는 하나의 경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E에서 D는 사회 이동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어떠한 재생산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E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어떤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O에서 E로 가는 과정보다는 E에서 D로 가는 과정을 더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재생산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능력주의가 결국 허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E에서 D로 가는 과정, 기계적인 경로보다는 O에서 E로 가는 이러한 가정 배경에 따른 불평등의 경로를 좀 더 강조를 하게 될 겁니다. 대학 입학은 이 OED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 입학 여부 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대학에 입학을 했는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는가, 누구나 선망하는 명문 대학에 입학을 했는가, 혹은
얼마나 위세 있는 대학, 셀렉티브 혹은 셀렉티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선별적인 대학에 들어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고등교육이 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OECD 모형에서 가지는 위치를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의 어떤 선발 문화, 입학 단계에서의 선발 문화를 강조하는 그런 선발 문화와 함께 대학 입학이 결국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 사회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는 우리나라 교육에서의 가장 중심적인 교육 제도, 교육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위주의 대학 입학 전형을 치르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정시 전형과 수시 교과와 같은 이제 내신 집중된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강조하는 단계의 대학 입학 전형을 치르고 이제 전남대학교에 들어오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단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시 전형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시나 학종이 강조되었던 시기에서의 문제점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한 대학 입학 전형과 여러분이 경험한 대학 입학 전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시 전형의 문제점을 굉장히 크게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시 확대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또 수시과제를 통해서 생각을 전개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수학능력 시험은 미국의 SAT의 어떠한 한국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의 평가원에서는 수능 시험의 목적을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고, 고등학교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궁금합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은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표준화된 시험이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점에서 공정할 수 있고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우열을 가리는데 활용이 된다라는 점에서 그 수능 시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혹독함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입시를 준비하면서 큰 상처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400점 만점이었던 시기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390점을 꼭 넘어야 된다. 이 380점도 못 넘으면 이렇게 사람도 아니다. 이러한 학교 문화를 경험을 했거든요. 이런 시험에 따라서 어떠한 비인간적인 대우 혹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그러한 시험 1점 1점에 굉장히 목매다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인 표준화된 시험보다는 그 학생 개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면 평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면 평가가 가지고 있는 점은 학생이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잘 볼 수 없는 능력이 없지만 다른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뽑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학교 교육을 위주로 평가를 한다는데 고등학교 간의 차이를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어떻게 고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과와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떠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여전히 이렇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대학교의 입장에서 이렇게 찬반이 많이 갈리고 있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수학능력 시험 위주의 선발 방식, 정시 확대의 찬반의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수시과제가 물론 선택형 과제이지만 수시과제 네 번째 수시과제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입장, 그리고 학계에서 다뤄지는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